다시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자. 그냥. 그래서 바이어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시간에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죠. 교수 고향이 전남 목포예요. 목포 앞바다에 목포의 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어선들이 있어요. 어선들이 수백 척 수천 척의 어선들이 크고만 어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선 하나에는 선장이 있겠죠. 선장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선장이 되는 거야. 이제 무역회사에 가서 무역 담당 뭐 부장도 되고 뭐 하면은 근데 똑같은 바다에 바들이 그냥 쭉 뭐 잡으러 가, 뭐 갈치 잡으러 쫙 나가면은 어떤 선장은 배를 가득 채워서 오고 어떤 선장은 별로 못 잡아. 왜 똑같이 바다에다가 왜 그러냐 이거죠. 결국은 평소에 여러분들 잘 쓰는 어장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어디에 고기들이 놀고 있더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고기의 소리를 듣고 무슨 여기 귀에를 뭐 어떻게 대면은 뭐 고기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유능한 선장이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 어장을 관리하고 어장의 동태를 살피는 게 결국은 해외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는 해외시장 조사. 무역을 여러분들이 여러 절차로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계약을 따는 거야 이게. 오다를 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다 따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생산하고 뭐 운송을 하고 뭐 LC 개설을 하고 돈 받고 그건 사실은 실무적인 절차. 여태 뭐 고기를 잡을 때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잡고 나서 뭐 그걸 통조림을 만드냐 그 다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는 늘 강조를 해요. 이 시장 조사와 그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바이어를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의 핵심이다. 그렇게 교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론 같은 걸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경영학과에서는 많이 배우죠. 시장 조사론이라고. 어쨌든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마켓이 무엇이 어떤 상황인가, 거기가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이탈리아를 가든 독일을 가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제도가 특히나 코즈모 프로 같은 화장품을 가지고 론칭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든지 화장품 같은 굉장히 그 인증이 까다로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외국 화장품 많이 들어와 있죠. 그거 수입하는데 무지 복잡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식약처에 뭐 인증받아야 되고 하고 뭐 샘플을 몇 개를 갖다 내야 되고 막 엄청 왜냐면 얼굴에 뭐 발랐다고 뭐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나라에 그런 이제 정말 민간 품목일수록 규제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걸 알아내는 게 시장 조사한 거죠. 시장 조사.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에 우리가 화장품 수출 많이 하잖아요. 인증받고 가는 데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한 1만 개 정도 있어요. 1만 개. 화장품이라는 게 꼭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뿐만 아니고 무슨 뭐 세수비누 이런 거 다 화장품에 속해요 이게. 근데 중국의 위생허가 굉장히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수입허가 받기가 쉽지 않아. 한 1년씩 막 걸리고 그래.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 걸려가지고 뭐 상당히 힘들기도 한데 어쨌든 이 시장 조사가 어찌 보면 무역의 정말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교수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시장 조사 하느냐? 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신제품, 뭐 마케팅 전략, 특히 사업은 한번 보세요. 어떤 법인 설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해외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뭐 판매법인을 설립하거나 할 때 그때 돈이 굉장히 많이 공장 같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막 몇백억 달러를 갖다 막 몇천억 달러를 갖다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그 시장 조사를 많이 합니다. 다각도로. 그럴 때 이제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 중소기업한테는 사실 이 많은 시장 조사 항목들을 중소수출기업들은
자기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장님 혼자서 뭐 사장님하고 무역 뭐 직원 몇 명 있어. 그 많은 어떤 회사들은 그래요. 중소기업인데도 한 100개국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고 그런 회사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난 일이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소기업한테 역시 바이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해외 시장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항목하고 또 구체적인 항목을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코트라나 이런 컨트리 프로파일 같은 데서 어떤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통상 정보들을 얘기하는 걸 1번부터 9번까지 교수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걸 좀 종합해 가지고 여기 나온 얘기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글쎄 뭐 다 치당한 얘기지만 사실은 기업이 어떤 해외 시장에 진출을 특히 그 나라에 가서 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설립한다면 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한 100가지, 200가지 그 항목을 다 검토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뭘 잘 모르고 갔다가 낭패를 굉장히 많이 당하죠. 그 중국이 이제 그 시장을 개방한 게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간 게 80년대 말입니다. 올림픽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중국이 한국 기업들도 이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문을 연 게 이제 코트라가 베이징에다가 처음 사무실을 열었거든요. 그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 여기 가서 막 사기당한 사람, 뭐한 사람, 온갖 뭐 그게 이제 이 중국에 대한 해외 시장 조사가 안 됐던 거죠. 심지어 내가 아는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은 자기는 중국 지도만 수집한데 중국 지도가 90년대엔 중국 지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제일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던 뭐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해외 시장 조사 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고 다 어느 나라에 정말 진출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사실은 중소기업이 다 못하기 때문에 코트라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코트라와 그 지원 기관들이 뭐 협회, 무역협회, 뭐 관세청에서도 하고 요즘 막 외국 갔다가 뭐 이게 알려주고 하죠. 이게 하나하나 다 설명은 못 하겠지만은 이것들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다. 자, 그러면 해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해외 시장 조사. 여러분들이 독일에 뭐 이탈리아에 간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어떤 과거 같으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코트라 도서관이거든요. 실제 모습이에요. 교수가 1983년에 코트라에 입사했을 때 이 라이브러리에 가면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저 디렉토리, 책으로 된 디렉토리 전 세계 거 보고 바이오 막 명단 적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죠. 온라인에 다 찾는 거니까. 실제로 교수가 88년에 영국에 갔을 때도 거기 영국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나 우리 컴파스 디렉토리 이걸 보고 거래 알선을 했어요. 영국 회사들이 와서 한국에 뭐 만드는 회사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책 뒤지면서 알려줬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뭐 간접조사라고 하겠죠. 뭐 여기저기 책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근데 지금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 됐어도 still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게 이 간행물들이 온라인화 됐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외국 공간에서 발행하는 거 이게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코트라나 대사관이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외국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거기서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간접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조사, 직접 이제 그 파견 나가고 여러분들 지금 전시에 나가는 이게 생각해요. 근데 출장 한번 가려면 뭐 보통 한 4,500만 원씩 막 들잖아요. 이게 물론 항공비가 싸졌다 해도 그래요. 한 두세 개 나라 가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맡기는 거죠. 어디다 맡겨서 뭐 위탁조사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더넨브라스트리트 뒤에도 뭐 나오겠습니다. 맥킨지, BCG, 베인. 여러분들 MBB라고 알아요? MBB라고 들었어요? MBB?
요즘 뭐 우리나라 국내 이 컨설팅 회사 들어와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MBB 아닙니까? 맥킨지, BCG, 베인 이런 회사들이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의 샌피터스부르크에다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회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공장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소기업도 이거 못하죠. 굉장히 이거 하면은 보통 최하 1억이에요. 최하 1억. 1억에서 10억, 100억까지 막 가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중소기업들은 이런 데다 못하고 코트라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제 정보를 찾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코트라 얘기를 이제 교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무역회사라고 하면은 코트라하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교수가 1960년대 말에 서울에 처음 왔나? 네,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서울에 왔었어요. 68년인가? 그때 아시는 그 선배님이 무역회사 하고 있어 그때. 그분은 맨날 코트를 쫓아가. 맨날 가서 뭐 오늘 뭐 오다 들어온 거 없습니까? 막 인콰리 들어온 거 이렇게 다닐 때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왜 다른 기관들은 이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능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네트워크 있어야지. 무역협회도 해외 네트워크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코트라는 이제 네트워크를 전 세계 뭐 130개 도시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조사를 대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료입니다. 유료. 보통 한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내면 바이어를 찾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바이어도 찾아주고 바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있고 뭐 바이어 연락만 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어를 찾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의뢰를 하면은 온라인에서 의뢰하면은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러고 할 때 잘 해야죠. 우리가 그걸 잘 왜냐하면 이런 걸 의뢰할 때 내 물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면 엉뚱한 답이 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먼저 바이어 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갖고서 그 바이어한테 미리 연락을 하도록 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그 서비스나 화면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레포트가 나와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파일로 보내주는 거죠. 자, 국가정보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가정보, 이건 이제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국가정보는 컨트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외교부에도 이거 왜 안 되지? 예, 저기하고 바로 인터넷이 안 떠버리네. 안 되네요. 인터넷이 안 되네요. 코트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요즘 사업 신청 문의 상담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해외 정보라고 나와. 여러분들 그냥 자체적으로 노트북 있는 학생들 해보세요. 그럼 국가별 시장 정보라는 게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가 정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그 코트라에서 현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매번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그러니까는 무역 통상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가장 업데이트가 업투데이트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역업계에서 근무를 하려면 이 국가정보 같은 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B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미국의 더넨브라 스트리트라는 데이터베이스 기업 정보 회사죠. 과거에는 이 회사가 주로 그 신용조사를 많이 원래 신용조사 해주는 회사예요. 전 세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회사의 신용도가 어떠냐.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이렇게 보면 돈을 몇 번 늦게 갚았다 막 이런 게 레포트에 나와요. 그게 이제 그 DMB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전 세계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한국에 지금 이제 뭐 그 글로벌 DMB 해가지고 그 나이스 DMB 해가지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 오른쪽 둔수 남바 있죠. 둔수 남바. 이게 이제 이게 없으면 사실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둔수 남바가 있으면 해외 바이어들도 이 회사는 그래도 신용도가 인정받는 어느 정도는 된가 보다 이렇게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어를 만났을 때 둔수 남바가 있는 회사인지 그걸 보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더넨브라 스트리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 뭐 기업 신용조사 뭐 쭉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DMB를 이용해서 신용조사, 바이어를 만났을 때 신용조사를 하려면 이 수출 바우처라는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여러분들 수출 바우처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과거에는 왼쪽 비포 뭐 애프터 있는데 과거에는 무슨 뭐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포트라에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전화를 쭉 해가지고 뭐 화장품 공급협회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뭐 전시에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6, 7년 전에 바우처 사업이라는 바우처 제도라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하다 보니까 잽싼 기업들은 맨날 뭐 전시회도 가고 뭐도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형평성이 없어지니까 산업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바스켓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뭐 1억의 바우처를 주고 그 내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 기업들은 이제 지금 다 이 수출 바우처 제도에 의해서 수출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메뉴판 보면 전시회 가는 거, 해외 영업 지원, 조사, 컨설팅, 법무, 회계, 홍보, 기획 인증 등등등 나와 있잖아요. 거기 조사 일반 컨설팅을 아마 이용하면 이 DMB에서 신용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DMB라는 회사는 거기 그 애프터 거기 보면 아래 수행기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신용조사를 코트라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기업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돈을 수행기업에게 그 바우처만큼 수행기업이 돈을 이제 받아가겠죠. 정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출기업은 반드시 이 수출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메뉴판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 지원 그 정책들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거기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5%에 가는 회사들도 가는 비용의 절반을 이 바우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가는 총 비용이 뭐 한 회사당 1,000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여기서 받는 이 바우처 내에서 받는다 이거죠. 나머지 5천만 원은 자기가 낼 수도 있고
저쪽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그 돈도 또 대줘요. 도청이나 시청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더 파격적인 그런 이제 지원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 수출 기업들은 이 정부의 수출 지원 제도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그 해야 자기 간접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관세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나요?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수출에 관한 모든 걸 다 우리 글로벌 통상학과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의 다 내용 다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무역 통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뜨고 있죠. 지금 무역협회에서도 무역 통계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지금 안내되어 있으니까 포트라, 관세청, 무역협회 이런 정도는 무역회사들은 거의 매일 그냥 봐야 돼요. 그냥 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는 이 CIA 국가정보를 많이 얘기를 해요. 시장조사 정보로서. 우리 포트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뭐 200개 국가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90 몇 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 몇 개인가 80 몇 개인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저 구석에 있는 어디서 뭐 인콰이리가 들어왔다. 그럼 뭐 그 나라에 대해서 이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교수는 해외 포트라에 근무할 때도 이 CIA 국가정보를 많이 봤어요. CIA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The World Factbook이라는 데 들어가면 이렇게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한국이거든요. 리얼 GDP per capita 1인당 GDP가 오마이갓 2020년에 뭐 얼마나 이게 42,000달러, 42,300달러라고 되어 있네. 우리는 3만 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높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월드 팩트북을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상당히 보면 상당히 정확해요. 교수도 가끔 여기 들어가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볼 때는 뭐 당연히 OECD 통계를 많이 보죠. 여러분들 나중에 논문 쓸 때 그럴 때 보는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이 정도 인트로덕션 하고 이제 바이어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걸 좀 이제 보도록 하죠. 우선 전통적인 수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홍보물 제작 배포,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온라인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수출 지원 기관들이 아니면 수출 업체들이 했던 일이 바로 뭡니까? 카탈로그 만드는 일이에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사진 올리고 한라로 인쇄해가지고 거기에 뭐 스펙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금액은 안 써져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바이어들한테. 근데 지금도 이 카탈로그가 스틸 바이어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막 많이는 안 하지만은 지금도 이게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해외 전문 잡지에다 뭐 거기다 막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스모프로 전시회 가는데 뭐 그 이탈리아 패션 잡지에다 광고를 때린다. 뭐 때릴 수도 있죠. 근데 뭐 큰 회사들은 뭐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가전제품 전시회 가면은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그 현지 막 신문에다 광고를 때려 이게. 그런데 중소수출기업 그게 안 되지. 이제 그래서 그런 전문 잡지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대신 우리나라 내 국내에서 발간되는 뭐 이런 홍보물에다가 이게 이제 게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에서 나오는 바이어스 가이드 같은 이런 이제 이게 월간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간지 돼가지고 그 안에 그 회사 수출 회사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품목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번에는 기계, 다음에는 뭐 화장품, 그다음에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어느 정도 좀
그 대주죠. 그래가지고 이게 발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코트라가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코트라는 그거 안 해요. 이제 이건 다 다른 이제 그런 수행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활용 가능한 기관. 그런데 거기 보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거 있죠. 여기도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뭐 필요하면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유럽에 우리가 가는데 뭐 그 동네에 어떤 정보를 달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어 명단이 필요하든지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옐로 페이지라고 여러분들 요즘은 없죠. 전화번호부가 노란색이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래서 그 전통으로 이 옐로 페이지라는 회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업체 전화번호부죠. 그걸 이제 보고 옛날에 그거 보고도 많이 업체들 많이 찾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이어 어디 있나 전화번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 전시회. 역시 예나 지금이나 박람회 전시회는 바이어를 찾는 가장 직접적인 그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무역 전시론 배운 학생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전시 박람회는 실제로 그 물건을 취급할 바이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냥 취재해 오는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회에 가서 얼마나 영양가 있는 진짜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바이어를 찾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일이고 어떤 사장님 보면 그래요. 1년 내내 전시회만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뭐 전시회 다녀. 다른 거 안 하고 뭐 그런 그만큼 전시회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다 이거죠. 뭐 현지 출장 바이어 돈이 많이 들죠. 지금 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교수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수출 기업들이 이제 전시에 가더라도 저거잖아요. 단체로 갈 거냐, 자기 혼자 갈 거냐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 영어도 좀 시원찮고 뭐 독일어나 중국어는 중국어 하시는 사장님들은 많이 있어요. 그 나라 현지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트라나 각 협단체들이 주관하는 그런 한국관에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코지코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라가 직접 주관을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그 많은 전시회 중에서 코트라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 나머지 대부분 이제 정부 돈을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만 해주고 이제 그 협단체들이 한국관을 만들어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국관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시회를 비롯해서 여기 3번의 전시회 가장 중요하고 1번, 2번에 보면 1번 먼저 한번 보십시다. 해외 무역 사절단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 중소기업, 중소수출업체들이 한 7명에서 10개사 해가지고 해외에 같이 단체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좀 달라. 그 개도국 같은 데는 지금도 바이어 오세요. 그럼 바이어들이 와요. 일본도 오더라고, 일본도. 근데 거기서 상담한다고 이렇게 지금 저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하면은 독일 같은 데 오지도 않아. 유럽에는 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가면. 독일의 전시장, 독일은 보면 유럽은 대부분이 중앙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안산 중앙역 있죠. 그런 식으로 중앙역이 있어가지고 중앙역에서 여러 군데로 기차로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독일 같은 데서는 이 우리나라 사절단이 오면 각 바이어를 찾아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그 무역 사절단에 그 상담하는 그런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네. 한국에 온 바이어들이 오기도 해요. 이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코트라도 하고 그 무역협회 같은 거 많이 해요. 근데 잘못하면 영양가 진짜 없는 바이어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시에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하는 그 국제 박람회도 있죠. 뭐 식품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이란 건 중소기업들이 지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뭐 옥타 해외 항공무역협회 이런 데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지사와 같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지사와 같이 그런 이제 바이어를 찾는다 이런 걸 전부 다 해주는, 이것도 역시나 이제 반을 자기가 내고 반을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바우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사화 사업 이거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할 수 없네.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 주출기업들은 그러니까 이 지사 사업을 한번 보죠. 처음에 바이어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뢰해 가지고 전시회 가기 전에 바이어 명단을 자기가 입수해 가지고 바이어들한테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바이어들을 만나죠. 이제 만났으면 쭉 이제 리스트업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이번에 간 코지모 프로에 간 업체 중에서 한 5개는 정말 영양가가 있다. 이번 곧 거래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코트라 쪽에다가 지사 사업 신청해서 그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에서 그 바이어들을 집중적으로 팔로우를 해주도록, 거기 코지모 프로에 오는 바이어가 꼭 이태리 바이어만 있는 거예요. 거의 주변국에 다 옵니다. 다 전부 다. 그런 큰 전시회 그 주변 뭐 스위스, 독일, 뭐 중동, 뭐 아프리카 다 온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 중소기업이 다 관리 안 돼. 그래서 이 지사 사업을 이용해서 바이어하고 코레스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수출업체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수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의외로 중소기업들이 이게 잘 준비 안 되는 회사들 많아요. 특히 지방에 그 비수도권에 가면은 수출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막 준비가 안 된 회사들이 굉장히, 왜? 그런데 여러분 같은 무역 전공자가 없어 회사에. 그런 일이 많아요. 저기 뭐 천안 이하로 내려가면은 무역학과 나온 학생을 찾기 어려워. 여러분들 졸업하면 연봉 뭐 3천 4천 줘야 되잖아요. 지방에 오지도 않아. 또 저쪽 어디 뭐 서산 이런 데가 오겠어요? 안 오지.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 현장에 가보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바이어하고 상담할 때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죠. 명함도 사실은 잘 만들어야 돼요. 어떤 회사들은 보면 명함을 유럽 가면서 막 중국 명함 들고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유럽에 가면 최소한 영어하고 뭐 한글, 뭐 아니면 영어하고 중국어 앞뒤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갖고 가야죠. 기본이에요, 기본. 네. 회사 소개서도 좀 잘 만들어야 돼요. 회사 소개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어느 회사에 있다니까 전시회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럼 뭐 이 회사가 뭔지 모르죠. 그다음에 이제 오퍼 양식을 갖고 가야 되겠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NDA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NDA가 필요한 회사라면 자기 회사의 NDA 그 양식을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하고 얘기할 때 이건 비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에 이제 그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걸 전시회 나갈 때 포트라나 그 협단체에서 이걸 많이 만들어 줍니다. 추가적인 그 서비스로. 근데 회사에 뭐 홈페이지를 한다든지 마켓플레이스에 올린다든지, 요즘은 다 영상으로 전부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뭐 라이브 커머스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한국관을 지금 개설을 했죠. 이제 그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하고 지금은 블로그, 유튜브에 다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을 담당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돼 있는지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도 만들어 드리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신용조사는 바이어가 정말 이제 그 바이어든 서플라이어든 엑스포터든 임포터든 간에 나하고 거래를 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들은 그래 의외로 이 신용조사 자체를 모르는 회사도 많아요. 이게 신용조사도 모르고 심지어 뭐 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 드는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까지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어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회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도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명함 받아 덜커덕 뭐 하고 그렇게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기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교수가 러시아에 있을 때 그거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건 정말 작년 재작 3년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 강남에 있는 어떤 중소무역업사가 그 뭐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 뭐 그 중유를 디젤유를 뭐 한 달에 뭐 20만 톤씩 뭐 20만 톤인가 하여튼 뭐 수출을 중국에 하는데 거기 역할을 해주면 몇 퍼센트의 뭐 커미션을 준다 이런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계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저 중국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안 되니까 한 그 20만 불 뭐 등록비 요거 좀 먼저 한국 회사가 좀 대납을 해주라. 중국에 누구한테 좀 송금 좀 해주라. 그러면 중국 정부에 뭐 허가를 받는다. 수입 허가를. 개코나 무슨 중국에 수입, 물건 자기가 팔 사람이 살 사람이 돈 내야지 왜 물건 팔 사람이 돈을 내? 그런 기본 상식도 없는 분 돈 한 2억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괜히 송금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역 사기는 굉장히 조심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쫓겨나지가 않지. 여러분이 무역회사 하다가 매덕 사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문 닫아야 잘못하면. 그래서 이 신용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용조사 하려면 DMB 이용해도 되고 또 그 3번에 보면 동업자 그랬는데 자기가 잘 아는 회사한테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적인 그런 채널로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A라는 회사에 나라에 바이어가 있는데 그 바이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무역보험공사에 보면 이 신용조사를 대행을 해줘요. 돈을 받고. 근데 결국은 거기도 DMB나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이제 신용조사를 해줍니다. 반드시 DMB를 무역보험공사의 신용조사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코트라도 신용조사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안 합니다. 안 하고. 근데 다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코트라는 해줘요. 교수도 그랬거든요. 뭐 저기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 있을 때 자동차 부품을 뭐 한 20만 불어치 AS용으로 해는 돈을 못 받아. 내가 직접 쫓아가서 돈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리비아에 뭐 돈을 뭐 5억을 못 받아가지고 막 전정하는데 연락해가지고 받아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외에는 코트라는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무역보험공사가 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용조사나 이런 걸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국내에 사업장이 DMB 같이 사업장이 있는 데는 이용을 하지만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이용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거 뭐 영어도 시원찮지만 실제는 할 시간도 없어. 이거 언제 막 수출해서 사장님이 막 입력해가지고 뭐 하고 뭐 레포트 받아보면 막 영어로 장황하게 써져 있으면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DMB 같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 데다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건 샘플 보고서예요. 실제 DMB 보고서 이런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실제 이렇게 생겼고, 요건 교수가 구글에 나와 있는 걸 따온 겁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돈 넘버가 몇 번이고, 그 다음에 크레딧 레이팅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왼쪽 아래 한번 보세요. 리스크 오브 비즈니스 페일리어. 비즈니스를 실패할 그런 위험성이 얼마나 높으냐. 높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레이팅이 N4. N4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고 뒤에 쭉 가면은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막 길어져.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심지어 그 회사가 돈 거래한 것까지 다 나와. 그래갖고 언제 돈 안 갚았다. 여기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미국 가서 살게 되면 개인 크레딧이 안 좋으면 미국에서 자동차도 못 사.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점 이제 사업하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 신용을
대표자 신용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DMB의 전부 그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수입자 신용조사 얘기했어요. 이제 그 이게 무역보험공사하고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제 여기 눌러서 하면은 이제 신용조사 어떻게 한다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좀 빨리 보죠. 이제 마켓플레이스 거기 보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 그 무역센터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무역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 이게 그 연합체들이 또 이런 거래 활성도 하고 뭐 기업들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소정의 돈을 받기는 받지만은 이제 이런 외국 사이트도 있다. 국내 사이트로는 뭐 20 플라자, 고비즈 코리아, 코트라가 운영하는 바이코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것만 했는데 이제 이런 21 같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아래 보세요. 중국어, 뭐 한국어, 일본어, 에스파뇰, 뭐 루스키, 뭐 프랑시아스, 도이치 이렇게 여러 나라 굉장히 글로벌화 돼 있죠. 이제 2021이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수출용 무역 마켓플레이스로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커즈머 프로 하기 전에 그 올라가는 회사들이 여기에 이미 뭐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여기다 올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바이코리아 뭐 뭐죠? 코트라 바이코리아 코트라가 운영하는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코트라는 이제 수입은 안 해요. 수출만 합니다. 수출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용, 셀러용 이제 여기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쭉뭐 이제 국가별로 어떤 인콰이리가 들어왔다. 뭐 그다음에 뭐 판매자를 위해서는 한국 회사들이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있다는데 이건 왜 특징이 뭐냐면 이건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오픈 마켓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기에 그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서 인정해준 아이들이 갖지 않으면 바이어가 입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입력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망인 거죠. 폐쇄 사이트인 거죠. 그러니까는 21 이런 거하고 달라. 왜냐하면 코트라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올리는 한국 기업도 그 이제 코트라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거고 여기 바이어도 인콰이리를 하는 바이어도 이미 현지에 있는 코트라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태리 쪽에 간다 그러면 이태리 쪽에 거기다가 이제 물건 마켓플레이스에 바이코리에 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무역 사기 예방이 있죠. 하도 무역 사기가 많으니까 이제 여기 지금 뭐 이 사이트에도 지금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게 실제 바이어가 보는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 저거랑 비슷하죠. 일반적인 쇼핑 거래.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아래 한번 보세요. 페이먼트라고 돼 있죠. 뭐 마스터 비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코트라가 이걸 직접 바이어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샘플을 보고 좀 많이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샘플 오다 정도, 샘플 오다라는 게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미니멈 오다 정도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큰 것이야 뭐 한 개만 하지만은 거기 뭐 저 브라이트 CC 크림 그 밑에 보면 미니멈 오다 퀀티티 있죠. MOQ 5,000 피스 유니트는 바로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넣고. 그러니까 이 코트라가 운영하는 바이코리아에서 바로 인콰이리 하고 내가 뭐 인콰이리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이걸 이제 뭐 콥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게 대금을 가지고 요즘은 페이팔까지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요. 페이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국제적으로 바이어들이 페이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제 샘플 오다를 할 때 그때 직접 바로 거기서 이제 오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에서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은행이 거기에 이제 개입돼 있는 거죠. 페이팔을 할 때 은행이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이제 페이팔 계정에서 인보이스 요청하고 인보이스 발송하고 그래서 하고 돈을 받고 막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이제 저 물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량 오다를 처리하기 위해. 물론 코트라가 뭐 대량 오다는 안 해요. 이게 작은 오다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이코리아의 시스템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졸릴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바이어를 찾는 그런 방법이야 지금 많이 있지만은 수출회사 수출을 오래 하신 사장님들은 또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면 거기는 안 돼, 뭐 거기는 이걸로 해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어를 찾는 그 발굴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내가 쭉 설명했지만 실제 수출회사에 가서 근무하면 이거 볼 시간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다 하나 받으면 이 뛰고 저리 뛰고 막 하고 바이한테 연락 오다 뭐 10만 불짜리만 받으려도 이메일이 막 수십 분 왔다 갔다 해야 되니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GTM 하면서 수출 회사들을 도와주고 내가 실무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원 기관에서 뭐를 지금 코트라만 해도 팀이 한 3, 40개가 있어요. 그 팀에서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고. 교수도 코트라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옆에 팀에서 뭐 하는지 잘 몰랐어. 내가 하는 일이나 알지. 그러니 수출회사들이 그 많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게 기왕 전공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 지원기관들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도 또 무지 많다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면서 이거 좀 잠시 여러분 좀 쉬었다 하죠. 이거 꺼야 녹음. 지금 1시 정도 해놨다가 교수님 다시 강의 시작하실 때. 그래요. 이 시간에는 유럽 시장 뭐 수출 성공 사례 그랬는데 실제 이건 교수가 겪었던 일들을 현장에서 그 수출이 되기까지 이제 겪었던 일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 세상은 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누가 했죠? 전에 돌아가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이 쓰신 책 이름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시장이 있다. 그거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양말이라도 뭐 바지 하나라도 다 사는 시장이 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이제 가능성 가지고 가자 유럽으로. 우리 지금 그 수출 기업들 중에는 유럽 쪽을 좀 무서워하는 회사들 많아요. 중국이나 동남아는 좀 만만하니까 유럽 가면은 뭐 이거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같이 다음에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먼저 기타 줄입니다. 기타 치는 거. 이게 좀 오래된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교수가 이제 영국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그 코트라에는 이제 우리 심지어 뭐 김우중 회장님도 처음에는 코트라에 가방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 대우그룹 만들어 가지고 이 기타 줄이 여러 개, 줄이 몇 개, 6개인가요? 근데 어느 사장님이 기타 줄을 한다고 뭐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그런 거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든.
근데 이제 바이어를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교수는 무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타 줄 6개 하다가 이게 치다가 한 개만 끊어져도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기타 줄을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다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평소에 연습할 때는 싼 거 쓰고 실제 연주할 때는 비싼 거 쓴다는 걸 더구나 아마추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한국산 중급품 이 정도도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분이 상당한 그런 오다를 따드린 그런 적이 있는데 한때 우리가 그 악기 수출 많이 했습니다. 삼익 피아노 막 이런데 지금은 뭐 많이 쇠퇴했죠. 한때 우리나라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는데 요즘은 뭐 해외로 나가서 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작은 아이템 하나도 결코 그렇게 그냥 뭐 그냥 볼 게 아니다라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해줍니다. 이건 교수가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 근무할 때 실제 거래 알선했던 거예요. 어느 날, 뭐, 바이어도 아니고, 하여튼 무역회사 사장이 이제 코트라 사무실에 왔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탈로그를 몇 개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그랬더니 계속 이 사람은 이 차량 관련 부품이나 배터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뭐 전기차용 배터리가 아니고 일반 차량, 내연기관용 차량 배터리예요. 그래서 그걸 코트라가 가져가 그다음에 전시회 이런 데서 차곡차곡 싸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보낸 카탈로그 다 수집해 가지고 있어. 바이어랑 그런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품목 아이템이면 어디서 가서 다 수집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카탈로그 한 장에 리플렛 하나 나눠주는 게 헛것이 아니더라.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 현장에서 보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교수한테 와서 이거 어떤 회사가 좋냐 그래. 이거 참 뭐 그게 그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때 교수가 타고 다니던 차가 소나타였어요. 소나타 본네트를 딱 열고 보여주면 보니까 그 솔라이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지 않냐 이걸로 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솔라이트에다가 이제 오다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착한 거 데스티네이션이 틀려버렸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죠? 저기 이태리에서 그 아드리아해로 쭉 올라가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고 슬로베니아 나라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지금 오른쪽에 지도에 보면 트리에스테, 무기야, 뭐 앙카란, 코퍼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이에 이게 까만 그 국경이 표시돼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슬로베니아가 EU 가입해가지고 국경이 없어졌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코퍼라는 슬로베니아 항구로 가야 되는데 선적을 트리에스테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누가 했겠어요? 이 솔라이트 경원 솔라이트가 거기 하는 수출 담당 직원이 그쪽에 대충 보니까 거기 뭐 트리에스테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으로 간 걸 이쪽으로 끄집어내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교수가 러시아 근무를 갈 때 모스크바가 여기 동굴로 생겼어요. 이렇게 모스크바 시내 우리 이제 한국도 지금 뭐 벨트웨이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유럽은 대부분 벨트웨이로 돼. 유럽이나 미국은 큰 도시가. 근데 기차역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근데 TSR을 타고 교수가 이사팀이 여기 가버렸어. 한국 물류회사가 잘 모른 거지. 기차역을 잘못한 거야 이게. 이리 가야 돼. 이쪽으로 우리 집으로 가려면 이리 다시 갔다가 이렇게 와야 돼. 왜? 세관이 틀리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더 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부산으로 갈 컨테이너가 인천으로 가면 어때? 인천에서 도로 부산으로 갖고 내려가면 한번 돈만 몇십만 원 금방 깨져버려. 똑같은 거예요. 특히나 유럽 같이 이렇게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잘못되게 되면은 그럼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티격태격 바이어하고 하다 보면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바이어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그래서
유럽 시장을 타진하는 진출하는 수출 기업들은 유럽의 한국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슬로베니아에 있을 때 이제 교수가 슬로베니아에 있을 때가 1996년부터 98년까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IMF. 네, IMF가 났던 때죠. 거기서 IMF 나가지고 우리나라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혹시 전 얘기죠 벌써.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어느 날 그 슬로베니아에 있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코트라 사무실로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에 뭐 이런 회사가 있는지 좀 찾아. 삼중이라는 회사 이름만 얘기해. 영어로 삼중. 여기는 뭐 안 써놨지만은요. 그래 교수가 그때 지금 같은 따라락 인터넷 찾으면 되겠지만 그때는 책을 막 컴파스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보니까 정말 삼중 기계라는 회사가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저 시화공단에 이쪽 안산에 시화공단에 있는 기계 만드는 회사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오다를 이제 이런 오달 회사가 있으니 견적을 내라. 근데 그때가 IMF 터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다? 환율이 1,000원 하던 게 갑자기 1,6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러시아가 난리 났잖아요. 환율이 뛰면 어떻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거래를 알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 12월 말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가지고 남산에 가서 그 기계회사 사장하고 거기서 이제 협상을 딜을 한 거지. 근데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었어. 왜? 원래 한 12만 달러짜리 기계인데 한 9만 달러예요. 왜? 한국에서는 손해볼 게 없지. 환율이 그만큼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기계가 여기 있는 요 기계가 이게 뭐냐면 이 기계가 포장 기계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조그마한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를 불로 붙여야 돼요. 이게 박스를 이렇게 만들 때 박스는 우선 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팅을 해야 이제 잘라내고 그러면 그 잘라낸 것을 풀을 붙여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맥도날드 뭐 싸는 그 무슨 뭐 그 포장하는 뭐죠? 칩 프라이드 뭐야? 감자칩 한 달에 아니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에서 감자칩 그 넣는 종이가 몇 개나 필요가 있어요. 천문학적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거 보면 붙여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어. 그 풀 붙이는 게 사람이 붙일 수 있겠어요? 이런 기계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포장 기계 이게 접착기라 접착기. 그런데 그 회사가 이 접착기가 필요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다 다 이제 계약하고 나서 스위스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뭐야,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항의하는 거야, 뭐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한국 회사하고 하려고 했는데 해주 삼각 이거 중개무역 하려고 했는데 왜 했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실제 살 회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준 거다.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떤 거 자기가 이제 뭐 얼마 돈 먹으려고 했겠죠. 그게 이제 그 회사는 상당히 이제 그 한국 회사는 근데 우리나라 기계 지금도 비슷한데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이런 기계들이 우리나라에서 설계된 기계가 아닙니다. 대부분 독일이나 일본 회사에서 나온 기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가 실제 개발하는 기계도 있지만은 그 당시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나 독일 헌 기계를 한 대 사와. 그걸 보고 똑같이 한국에서 만들어. 기계를 똑같이 만드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 기계를? 여러분들 기계회사 가서 나중에 근무할지 몰라. 여러분들 유저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네? 유저 매뉴얼 다 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 사면 유저 매뉴얼 다 어떻게 하고. 이 기계 유저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기계 보고 그거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 기계가 뭐 어떻고 할 수가.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기계사 사장님 그러더라니까
기계 만드는 것보다 매뉴얼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예, 우리나라 기계들이 지금도 아마 그 중소 기계 제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 독일에 더 좋은 기계가 많대요. 자동으로 막 1초에 막 몇 개씩 만들어내는 기계도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왜? 너무 좋은 기계는 그 이런 동구권 국가에는 안 맞아. 이건 이제 반자동 기계거든요. 사람이 이쪽에 서서 종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그쪽에서 나오는 게 해주고. 그러니 이제 그 똑같은 제품도 어느 나라 시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술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바이어의 그 수요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이 회사가 그 이제 슬로베니아에다 그 기계를 이제 팔았고, 그런데 이 바이어가 자르는 기계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오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려야 되는데 이걸 이거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커팅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접으면 접착기가 되면 박스 접착하는 건데 이 기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를 어떻게 교수가 수출을 했느냐? 사무실에 이런 일이 있기 한 몇 달 전에 교수한테 팩스가 한 장이 왔어. 저는 대구에 있는 뭐 어느 회사에 무슨 그 사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타발기라고 타발기, 평판 타발기라고 하는데 동구권에 이런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예? 관장님 이런 거 있으면 혹시 좀 찾아봐 주세요. 그냥 팩스 한 장 왔다니까.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그랬지. 아, 이건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랬는데 딱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연락이 와서 정말 30만 달러짜리 기계를 수출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작은 그 팩스 한 장이 거래로 연결이 된다니까. 아까 배터리도 마찬가지. 코트라 직원들이 뭐 카탈로그 아니면 전시에서 한 장 가져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실수요 바이어는 그걸 모아놨다가 오다로 연결을 시킨다 이거예요. 교수가 미국 근무할 때 조금 그건 오래된 얘기죠. 그때 95년도인가? 거기에 모자 만드는 회사 사장님 오셨어요. 지금도 모자 우리 수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그 영원 모자? 그런데 큰 방글라데시에 엄청나게 큰 공장 있잖아요. 그 모자 수출하시는 회사인데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 막 사무실에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2년 전에 내 샘플을 가져간 바이어가 드디어 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전시에 가서 그 많은 바이어들을 이렇게 쭉 만나서 명함을 받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헛것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냥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한 장 툭 던지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이어 관리를 전시회든 뭐 어디 가든 간에 그 바이어들을 잘 이게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의외로 오다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실제 그건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직물 얘기 좀 할게요. 그 옆에 지금 이제 그 막기라고 이제 막기 일본말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또 직물회사나 섬유회사, 패션회사에 가서 근무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이 섬유 직물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했어요. 대우그룹의 거의 대부분이 옷장사였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만드는 옷의 대부분이 그 대우가 만들었던 옷이 전부 옷장사해서 그냥 전 세계에 뿌렸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바느질을 안 하지. 옛날에 여기 가까운 구로 디지털 산단이나 구로 디지나 여기는 전부 그런 봉제 공장이에요. 와이셔츠 만들고 막 옷감 뭐 옷 짜고 막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봉제는 안 하지만 다 어디서 하냐? 다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단은 지금도 우리가 일부 수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하지만. 그래서 이 수출업체들은 지금도 이
지금 패션이란 게 뭐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특히 이제 이거 잘 그 염색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구나 이런 데서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의정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직물 업체들이. 이게 굉장히 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비즈니스다. 이거 아시는 그 기라성 같은 그 우리의 선배님들은 뭐라 하죠? 이걸 걸레장사라고 그러지. 걸레장사. 걸레같이 들고 다니는 샘플 이렇게 들고 다니죠. 영화 그냥 샘플을 이렇게 쭉 가지고 다니는 걸레장사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 이거예요. 네. 슬로베니아의 교수가 이제 그때 이제 앉아 있는데 바이어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아, 이거 한국에서 직물 수입했는데 이거 칼라가 안 맞다. 칼라가.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제 이 패션계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똑같이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염색은 똑같이 안 나와요. 오늘 노트 한 노트 넣어가지고 염색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야 클레임을 안 당하는 거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게 틀리지. 뭐. 얼마 전에 이거 있었죠.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땐가 그때 무슨 뭐 전 국회의원이 뭐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그 투표 용지에 색깔이 틀리지 않느냐 막 그랬거든. 바로 그거예요. 투표용지를 한 군데서 투표용지를 스프린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인쇄 기술자들이 여러 군데서 같은 샘플을 넣고 해도 똑같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색깔이라는 게 색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원단도 마찬가지. 그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시장에서 봤던 샘플 색깔하고 이게 틀리다. 그냥 클레임을 하겠다고. 근데 아유 우리 수출업체는 무슨 소리냐. 내가 한 그뭐 다 이게 이제 교수가 그 수출업체 사장님을 불렀지. 빨리 이쪽에 출장 온 기회 있으면 빨리 와서 해명을 해라. 그냥 겨우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브리바디 해피하고. 근데 그 바이어가 얼마 있다 다른 이제 걸레 장사가 또 왔어. 한국에서 아주 젊은 사장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줘 가지고 아주 많은 양에 한 번 할 때 막 10만 달러씩 계속. 직물 10만 달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 컨테이너 실으면 얼마쯤 되겠어요? 한 40피트 하나 실으면 한 10만 달러 돼요. 근데 여러분들 원단을 10만 달러치 40피트 하나 실어봐. 얼마나 많은 양인가. 근데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원단에 대해서 이제 글쎄 패션계 있으려면 그거 알아야죠. 뭐예요 지금 제일 먼저 이 원단을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코튼, 면 아니면 페트로케미칼이죠.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이게 알갱이로 해가지고 아니면 면화를 따가지고 그거 이제 실을 다시 짜서 이제 이게 옥천을 만드는 건데 이 실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위빙이요. 이제 짜는 거. 네. 그리고 뭐예요 이게? 양말 이건 뭐예요? 양말은 이게 직접 오는 게 아니죠. 양말은 어떻게 만들어요? 양말은 니팅이에요. 니팅. 바늘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 바늘에다가 이 양말 만드는 이게 이 실패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실패가. 여러분 나는 양말 짜는 공장에 가볼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실이 쫙 색깔별로 오면서 양말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니팅. 우리 여기 저 속옷, 랜딩샤츠 이런 게 다 이제 니팅하는 거거든요. 그 기계를 다이마루. 뭐 큰 것도 있어 다이마루,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직포, 그건 접착하는 거죠. 접착하는 거. 거기다가 물을 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염색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 직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그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선배들이 정말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직물 수출했던 이야기입니다. 심장 박동기 조금 이제 수준이 있는 기계로 한번 가봅시다. 이 회사는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에 CU 메디칼 뭐 그런 회사의 심장 박동기, 제세 동기라는 거 어려운 얘기도 쓰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 회사 얘기예요. 그 초기 얘기입니다. 원주에 있는 회사인데 독일의 메디카 전시회에 왔어요. 이 회사가 와가지고 코트라를 이용할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긴 왔는데 바이어를 만났는데 바이어 어떤 젊은 바이어가 자기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벌레 장사였어. 식물 의류 섬유하는 바이어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이 해보겠다고 이제 의욕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어느 날 코트라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도와주세요. SOS 이게 와가지고 하니까 그 바이어는 영어가 안 돼. 영어가 한국 회사는 독일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독일 회사가 독일어로 이메일을 보내면 한국 회사는 그걸 영어로 번역해갖고 보고 영어로 보내면 그 사람은 다시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고 이렇게 거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참 그 여러분들 뭐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바이어도 의욕만 있으니까 수출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코트라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그 이후에 한 번은 난리가 났대. 왜?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죽어버렸어. 할머니가 심장 얘기했는데 그게 왜 됐느냐? 그러니까 뭐 나중에 원인을 밝혀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하여튼 털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기계를 여기다가 심장 앞에다 대가지고 이게 전자적으로 이게 쾅쾅 때려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털이 많은 데는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큰일 나지 이제 의료기로 해갖고 사람이 죽었다. 그럼 물론 이제 이중증 환자지만 그래 이제 겨우 어떻게 무마시키고 얼마 있다가 크리스마스 뭐 직후에 뭐 좋은 굿뉴스라고 왔어요. 또 바이어한테 뭐냐 그랬더니 하여튼 할머니가 살아났다 여기 가다가 뭐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그 독일 의료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한국에서는 한 개도 못 팔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이 심장 박동기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그걸 쓸 수 없게 그 당시 돼 있었어요. 특히 이제 119가 골든 타임에 그걸 써야 사람을 살리는데 그 당시에는 119 요원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못 쓰게 우리나라 법으로 돼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팔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부터 와서 팔기 시작해 가지고 독일에서 잘 팔리니까 거꾸로 한국에서 이제 그때 팔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첨단 제품으로 성공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 이제 갑시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우리가 OEM으로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직접 그 메이커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 기아차나 쌍용차나 르노, 삼성에 공급하는 게 OEM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IMF 외환위기가 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막 했어요. 뭐 대우차, 뭐 르노, 삼성, 뭐 현대, 기아 여기다 해가지고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돼. 다 이제 뭐 대우 망하고 뭐 이거 망하니까 중국 부품회사들이 갈 데가 없지 이게 납품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교수가 독일에 갔었던 2001년 그때부터 전 세계로 자동차 부품을 OEM 공급을 하자 해가지고 막 밖으로 나갔고 그랬어요. 막 미국에 가서 막 로드쇼를 하고 독일에서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일환으로 교수가 독일에 가자마자 지금 폭스바겐 골프차 많이 돌아다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때는 우리나라에 골프 거의 없었대요. 독일 폭스바겐 가서 구매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어디 지방 독일에서 지방 출장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뭐 폭스바겐에 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업사무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 하오리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유럽이 우리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한참 일할 때 우리는 자야 돼, 이게. 참 깝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 에이전트나 영업사무소를 개설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난감한 거죠. 그런데 뭐 조그만 회사가 거기 뭐 그 경기도 의정부 쪽에 있는 그런 포천에 있는 조그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 회사가 독일에다가 영업사무소 내면 1년에 뭐 2억 3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어떡하겠어.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코트라에서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했어요. 6개월 해가지고 드디어 2,600만 불어치 자동차 부품. 여기 지금 옆에 보이는 게 이게 실내등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동차 위에 머리 위에 보면 불 켜지죠. 이게 자동차 문 열면 켜지고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열면 뭐 안경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해 보이죠? 이거 하나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심지어 여기에 들어간 특허만 해도 10몇 개가 됩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에. 여러분들 이런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무역 현장에 가면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동차 이 실내 등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누르는 소리가 따가닥 하고 나죠. 이게 따가닥 나기도 하고 쓱 나기도 하고 뭐 따가닥 나기도 하고 그거 다 특허예요. 특허.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눌렀을 때 딸깍 하느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났느냐 뭐 소리는 나는데 뭐 그냥 이 다 틀린 거라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용도에 따라서 그냥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날 때 그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하고 이렇게 뚫려 있는 거하고 이렇게 뚫린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뚫린 거하고 여기서 소리가 나가서 이쪽으로 나갈 때 어때요? 이 공학적인 거죠. 이거 똑같이 그냥 평면적으로 나가죠. 넓은 데서 조금만 가면 소리가 다르겠죠. 좁은 데서 넓게 나가면 또 소리가 달라. 마이크처럼. 이런 것들이 이 제품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놀란 게 뭐냐면 이 지금 색깔이 뭐 회색 비슷하잖아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실내 인테리어가 보통 이렇게 그 베이지색으로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그 폴스바겐에서 무슨 뭐 EN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까 색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출회사에서 가서 근무하면 그 컬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무지 많을 거예요. 꼭 패션물이 아니래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탁자를 한번 보세요. 뭔가 이 회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유럽에 남바가 있어. 남바가. 이 색깔 남바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남바에 유럽의 뭐 남바에 해당되는 그 설명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대. 어디 그 책이 뭐 한 이만큼의 책인데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는데 그거 아무도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독일에는 그 내용에 대해 그 남바의 색상의 설명을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풀어가지고 해주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제품을 색상을 맞춰준 그런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드디어 이제 아우디까지 수출하게 됐어요. 아우디. 지난주에 봤죠. 그 폭스바겐 계열. 그래서 졸지에 한 1년 만에 3,500만 불인가 이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5년간 계약을 합니다. 5년간 물량을 이렇게 납품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는 유럽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트라 직원을 아예 그냥 거의 유럽 법인장으로 스카우트해서 거기서 이제 지금은 그 주력 시장이 됐어요. 유럽이. 네, 그런 아주 대성공 사례. 이건 지금도
그 실내등 뭐 수출 이거 하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게 사례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상담시 유의사항 좀 이제 여러분들 독일 가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 독일하고 이태리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상식적인 일, 여기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그 커트라 그 국가정보에서 교수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해요. 독일 사람들하고 상거시 유의사항, 첫 번째 신용 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뭐 독일 사람들은 뭐 전화로 이거 한 것도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독일에는 독일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 어디 나라 사람이 많이 와 있는 줄 알아요? 터키. 터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동 사람도 되게 많아요. 독일에. 흑인도 있어요. 흑인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 해요. 요즘은 어때요? 시리아 뭐 이런 데서 난민들이 무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꼭 뭐 노랑머리에 흰 얼굴 가진 백인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사람도 독일은 독일이에요. 이게. 독일 축구 선수 중에 터키계가 많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좀 크레딧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바이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계 최고 선진국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인파이를 받으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트라에다가 Q&A가 있어요. 코트라 홈페이지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거를 바이어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코트라에서 간단한 것은 바로 찾아서 회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들이 독일어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찾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많아. 관세일표를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그 나라 우리나라 관세일표 영어로 안 됐을까? 아마 한국말로 돼.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하려면 알 수가 있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졸업하고 뭐 코트라에 물어볼 거 있으면 교수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네,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령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글꼴에 대한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에리얼이냐, 타임 로만이냐 이런 거 하는데 지금도 그 가끔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어떤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저 아래 한글 이걸로 보면은 깨지거나 미싱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의외로 이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얘기들이 그렇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다 이거죠. 외국하고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출회사에 들어가면 아래 한글은 좀 잊어주세요. 잊어주고 워드로 쓰라요. 워드. 지금 워드로 쓰고 워드 폰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버릇을 지금부터 들여야 돼. 그만 이제 한글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해야 바이어가 하고 교신할 때 이게 그 미싱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까 그 시장 조사 얘기했잖아요. 코트라에 막 옵니다. 이게 시장조사해서 그 현지 직원들이 막 찾아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조사 보고서 뭐 바이어 명단에서 이 바이어의 뭐 관심도는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딱 영어로 보내면은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면 이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러시아 코트라에서 쓰는 러시아 윈도우하고 한국 윈도우 이게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막 바이어 이름이 하나 날아가 버린다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항상 여러분들 어텐션을 해야 돼 이게. 가격 제시가 중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지금 아까 얘기했죠. 독일 내 물류 창고를 보유한 기업을 선호한다. 이건 뭐 지금 뭐 아마존, 뭐 FBA 뭐 같은 그런 똑같은 이야기인데 연락사무소 지사서를 요청한 경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시차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거기 이제 의사소통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전 연락 및 늦은 회신 가능성. 야, 이게 교수가 첫 시간 얘기했나요? 유럽 사람들은 언제 일 안 해요? 여름에 일 안 하지. 보통 회사 사장 그러면 여름에 2달 정도 일을 안 해요. 한 달은 이제 5월 중순에 학생들 방학하면 그때 식구들은 벌써
지중해나 뭐 까나리아 군도나 뭐 저기 뭐 가버려. 그러고 이제 자기는 한 2주나 3주 후에 가서 이제 식구들하고 놀다 와. 뭐 비즈니스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오래 휴가합니까? 왜 하겠어요? 우리 같이 뭐 한 3일 뭐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그럼 바로 이혼당하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름에 이메일 보냈는데 회신도 안 하고 그런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1년에 그 사람들은 일반 직원들도 한 근무일수 한 30일 정도 휴가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끄떡하면 월요일 날 보내면 뭐 없어 사람. 금요일 날 뭐 없어 대부분이. 예, 그 휴일이 많다는 거. 그 유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역별로 휴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독일이 남부 쪽으로 가면 카톨릭이고 후교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신교 아닙니까? 그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했던 이제 거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뭐 저 밑에 미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말이야 이 도대체 말이죠 북쪽에서 일밖에 몰라 이렇게 하고 함부르크에 있는 사람들은 너들은 언제 일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게 방학 날짜가 틀려요. 독일 사람들은 방학을 저 밑에서부터 더운지니까 일주일 간격에 한 일주일 1, 2, 3, 4주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을 그냥 틀려. 그리고 저 남쪽에서는 노는데 북쪽에서는 안 놀아.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의 그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뭐 지당하신 말씀. 한번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교수가 얘기했죠. 실제 이거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 있는 일이고, 이게 독일 사람들은 막 여기에다 좀 싸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한번 이게 거래가 성사되면 꾸준히 뭐 10년, 20년 한다. 근데 거기 지금 독립영화 얘기가 있어요. 독립영화. 여러분, 독립영화가 뭐예요? CJ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것은 독립영화가 아니고, 개인 충무로의 개인 그 영화 찍는 사람이 개인 감독이 찍는 독립영화라 그래. 그런데 한국의 그런 이제 큰 영화사가 만든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 아니고 한국의 독립영화 좋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걸 수입해서 독일에 보급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 애들이 이게 독일 교민 거기 학생 맨날 이제 애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래 아빠가 와가지고 막 학생들 밥도 해주고 막 같이 놀아주고 막 그래 뭐 빵도 막 만들어주고 근데 영화사 사장이네 영화 사장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제가 사실은 독립영화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무실 한번 오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갔는데 어디서 걸린다? 할머니한테 스톱 바이 할머니. 할머니가 뭐냐 비서 할머니가 없다고 출장 갔다고 그래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3번이나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다시 만났다 했더니 뭐 저 혜연 누구 내가 갔더니 말이야 맨날 당신 뭐 휴학 없더라 이게 하하 웃으면서 며칠 날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 사장 만나기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드디어 한국 영화를 이제 독일에서 론칭하게 됐다는 그런 성공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관행이 그런 거예요. 결제 조건, 좀 빨리 해야 되겠네. 결제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계약 내용을 잘 점검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계약 내용 잘 안 읽어봅니다. 계약서 그냥 뭐 말만 듣고 쌓이는 사람 많아요. 국내에도 교수도 지금 어떻게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교수가 뭐 하고 있는 일에. 계약서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지. 교수가 쓴 실러버스 잘 안 읽어본 학생 많어. 예. 시험 볼 때도 교수가 낸 문제 잘 안 읽어보고 막 다 틀리고. 그게 여러분들은 특히 이 독일 사람 같은 이런 철저한 1mm도 틀리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이게 정말 글자 하나 그걸 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카탈로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오자 탈자 문법 이거 중요하죠. 우리 중소기업들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괜찮을 건데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 독일은 대학교 갈 때 영어 못하면 대학교 안 받아줘요. 4년제 대학 여러분들은 굉장히 럭키야. 독일은 4년제 대학 뭐 그 이름이 뭐더라 그거 수능 시험이 무지 어려워. 그래가지고
영어를 거의 원어민에 가깝게 하지 않으면 4년제 대학 받아주질 않아요. 다 기술학교로 보내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일단 여러분들이 만나는 독일 바이어는 독일 바이어 그러면 회사에 상당히 높은 직급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능통하게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철자 막 틀린 명함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독일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독일은 보수적이다. 특히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 보수적이다. 교수가 얘기했죠. 왜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강의실에 온지. 이렇게 하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독일 사람 만날 때는. 알았죠? 여자들도 여성들도 딱 정장 입고 가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실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청바지 입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선물은 비싼 거 하면 안 된다. 뇌물 성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한 번 그 사람들 절대 밥을 안 얻어먹어요. 근데 딱 한 달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와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 그때 밥 먹어. 그 외에는 일체.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사람한테 뭘 베풀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독일에 뭐 한 30~40%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그 문화 자체는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사회 저 전반에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우리가 인사할 때 악수 많이 해요. 독일 사람들은. 아니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여자들이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웬만해야 뭐 175, 180 정도가 보통이죠. 남자들도. 여자가 한 190, 195 되면 어떻게 악수할 때 실제 그렇더라고. 교수는 키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독일 상공회의소 국장을 가서 내가 독일에 처음 가서 만났어. 근데 그 아주머니 키가 하도 커가지고 악수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런 이제 그 문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독일 사람들은 앞에 타이틀을 꼭 붙여서 해요. 우리는 미국 사람 같으면 그냥 헤이 뭐 피터 이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미스터 누구 닥터면 닥터 이건 꼭 붙여. 프로페서 뭐 헤어 프로페서 닥터 누구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길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옛날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화의 제스처, 스몰톡보다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앞에 뭐 그동안 일양망강하옵시고 뭐 부처님 뭐 예수님 뭐 누구 뭐 건강과 뭐 하면서 그 다 필요 독일 사람 그 안 한다 그거 그냥 바로 거의 미국 사람처럼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근데 교수가 겪었던 게 있어요. 폭스바겐 얘기했었죠. 교수가 오자마자 폭스바겐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구매부장 만나가지고 이러저런 얘기했는데 얼마 있다가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가 왔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폭스바겐에 갔는데 그 구매부장을 만났어.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미스터 황, 내가 앞에 얘기는 폭스바겐 구매 정책은 다 얘기했으니까 미스터 라한테 잘 들으셨죠? 그 다음부터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 경제부지사 깜짝 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처음 다시 만났어도 뭐 아이고 뭐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 없다 이거지. 그런 게 독일 사람들이에요. 다 들으셨으니까 그건 빼고. 식사 예절. 여기서 지금 독일 사람들 문화 중에서 8시 이후 되면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독일은 다 집에 가요. 6시면 다 집에 가 있어. 우리 같이 뭐 밤 12시에 뭐 술 마시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아니면은 이혼당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가 뭐 간이 배로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니면 8시 이후에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저녁 먹는다 그러면 부부 동반을 초청을 해야 돼. 당연히 부부 동반 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일반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집에 와이프 혼자 있는데 지 혼자 가서 뭐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밥 먹으면 잘못하면 이혼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 이런 걸 좀 하고요. 그리고 이태리로 가봅시다. 이태리는 교수는 뭐 근무를 안 했어요. 많이 가봤지만 여기 뭐 자료에 나온 대로 좀 봅시다. 보수적이다. 뭐 첫거리 쉽지 않은 것은 뭐 글쎄 뭐 유럽의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이 잘 몰라. 뭐 요즘은 많이 뭐 K-팝, 뭐 K 드라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 바이어를 뭐 처음 만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거래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 특히나.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바이어들이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이어들은 한국하고 거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미 거래소 인사를 못 되면 또 한국 가서 거래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거 이제 투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태리는 그 조그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라고 이제 이태리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조금만 가족으로 막 하거나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컨테이너 뛰기로 막 이게 하는 사람 꽤 많지 않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계약 체결 조건 확인 송장 기준 뭐 60일, 20일 이 뒤에 지금 얼마나 재밌는 독일에서 이런 일 독일에서 한우바 정보통신 박람회 하고 나서 청구서가 안 오는 거 연말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직원한테 이거 도대체 어찌 된 거냐 하니까 전화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이 뭐 대한민국 정부 기관인 코트라가 뭐 돈 떼먹겠어요 천천히 보내줘 뭐 우리 같은 청구서 그 다음날 보내가지고 막 돈 달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은 그래요. 예, 유럽 사람들은 뭐 어차피 크레딧이 높은 사람들은 빨리 막 독촉 안 한다 이거죠. 그런 걸 알아야 돼. 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TT 선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무역 전체에서 LC 거래는 지금 10%도 안 되는 거 알죠? 대부분 다 TT로 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 문서로 작성해라 표준계약서. 이태리 같은 데는 이제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막 큰 그런 유통망들이 별로 없다. 그런 건 뭐 이태리 같은 데 특징입니다. 신용 상태는 뭐 이태리에도 이제 아까 그 독일에도 꼭 독일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고 하듯이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태리도 이태리 사람 아닌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옛날부터 막 동국권 이런 데서 아프리카 막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이태리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바이어인 사람 많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신용도 소수민들 집시도 되게 많아요. 이태리 가면은 막 그 저 무슨 저 밀라노나 이런 데막 한참 뭐 관광철에 집시들이 막 돈 훔쳐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문화적 유의사항, 지방 분권. 지금 여러분들 그 독일이나 이태리가 완전히 통일된 나라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고 나서 나라가 없었죠. 다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통일된 지가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분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도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틀려요. 딴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방별로 특색이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우리가 특히 이태리 독일에서는 좀 알아야 된다. 약속과 복장 뭐 이것도 이제 뭐 하는 얘기고요. 선물 뭐 똑같은 얘기고요. 인간적 신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지막으로 혹시 전시회 이거 이제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전시회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전시회 가서 사실 엄청난 그 정보의 그 홍수 아닙니까? 거기 가면 홍보의 바다라고 해야 되나? 전시장이란 그 자체가 거기 가서 어떤 회사들이 참가를 했느냐. 그걸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하나만 이거 녹음을 어떻게 볼 시간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을 내서 어떤 기업들이 출품하고 어떤 신제품, 어떤 신기술 이런 것들, 특히 포장 상태 이거 이 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이거 보면 어떤 우리나라 10,000개 정도 화장품 회사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막 이거 뭐 포장이 막 이상하게 이게 돼가지고 화장품이 이게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많아. 근데 이 화장품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진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눈여겨보고 좀 봐서 사진도 좀 찍어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장치를 어떻게 하는지 외국 특히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패션의 그 최첨단 아닙니까? 그 화장품 회사들이 엄청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장치를 하고 하느냐 그런 것도 어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전시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도시 자체를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나 그중에서 눈여겨보고 하나 픽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전시장에 가가지고 그런 걸 창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딱 하나 눈여겨봤다가 네. 그리고 이 참관객이 어떤 사람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교수는 수많은 전시회를 주최도 하고 수많은 전시장에 가봤잖아요.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때깔이 달라. 아까 그 얘기한 패션 하는 그 텍스타일 하는 그 걸레 장사들은 정말 그 시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바쁘게 하지 막 뭐 부스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근데 뭐 항공기 인테리어 엑스포 이런 거 있어요. 에어크래프트 인테리어 엑스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립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런데 가면 역시 그 여유 있고 사람들도 정말 옷도 굉장히 비싼 옷 딱 여성들도 정말 그 최고의 명품만 입고 전시장마다 틀려요. 이게 또 이제 아마 그 여러분들이 뭐 화장품 전시회, 뷰티 전시회나 또 뭐 그런 그 또 아니면 기계 전시회, 뭐 메디칼 이런 거 이제 가게 될 텐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는 사람 때깔 자체가 그 틀려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도 딱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여러분들 좋은 그런 이제 어떤 그 경험 내지는 한번 좋은 또 블로그에 글 하나 쓸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 좀 꺼주세요.